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9살 딸을 둔 엄마이자 작은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예요. 늘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전 남편 소식을 들었더니 기분이 싱숭생숭해서요. 이런 얘기를 어디 털어놓기도 못해서 이곳을 찾게 됐네요. 글솜씨는 없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전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야겠죠? 사실 저는 30이 넘어서까지 변변한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는 노처녀였어요. 아버지가 생활용품 제조회사를 운영 중이신데 그 영향으로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원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관련 공모전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게 당선되면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 마케팅 회사까지 차리게 됐죠. 자기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든 요행 좋게 얻어 걸리는 건 하나도 없고요. 제가 노력한 만큼만 회사가 큰다는 걸요. 그래서 사업을 막 시작했던 초창기엔 자리 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엔 직원들 굶겨 죽일까봐 무서워서 또 죽어라 이랬고요. 하나뿐인 딸이 그렇게 일에만 매달리니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오죽하면 엄마가 저를 붙잡고 울기도 하셨어요. 제발 다른 딸들처럼 평범하게 연애하고 시집 가라고. 평생 이렇게 일만 하다 혼자 늙어 죽을 거냐고요. 어릴 땐 그런 엄마 얘기가 그저 듣기 싫은 잔소리로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독립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죠. 그놈의 연애니 결혼이니 하는 소리를 안 듣게 되니 그제야 좀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 30이 넘어가니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그 외엔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더군요. 제 또래 친구들은 어느새 시집가서 애까지 낳고 알콩달콩 사는데 말이에요. 뒤늦게 연애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남자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남자들은 발빠른 여자들이 귀신같이 채간다고 넌 이미 늦었으니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던 엄마의 말이 생각나서 더욱 초조했죠.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변에서 얼마나 후려치는지요. 네가 천년만년 평생 꽃다운 나이일 줄 아냐. 너도 이제 늙었다. 얼른 지금이라도 아무 남자나 잡아서 시집 가라. 이미 결혼한 지인들은 평소에도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심지어 저보다 10살 많은 이혼남을 소개해 주겠다는 친구도 있어서 대판 싸우기도 했죠.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정보회사를 알아보던 쯤이었어요. 갑자기 한 남자가 운명처럼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란 다름 아닌 저희 회사 신입 직원이었죠. 당시 저도 알았어요. 대표가 회사 직원에게 눈길을 주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한번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의식이 되더군요. 시작은 사소했어요. 정수기에 물이 다 떨어졌길래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쓱 나타나 자기가 대신 갈아줬죠. 이걸 왜 대표님이 직접 하세요? 저 부르시지. 됐어요. 이깟게 뭐라고. 이깟 거니까 남자가 해야죠. 여자는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저를 여자로 대접해준 건 그 직원이 처음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진 그 직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훤칠한 키와 반반한 얼굴 덕분에 여직원들 사이에서 제법 인기가 많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싫더라고요. 겉만 반지르르한 느낌이랄까요? 30 넘어서 느지막이 들어온 주제에 일에 대한 열정도 능력도 없어 보였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여자는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며 저를 향해 씩 웃어 보인 순간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남자를 너무 안 만나봐서 그런 거야. 이성에 면역이 없으니까. 얼른 맞선을 보자.
그 길로 저는 바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고 주말마다 선을 봤어요. 하지만 선자리에서 만난 그 어떤 남자도 제 심장을 움직이진 못했죠. 오히려 자꾸만 그 직원이 생각나서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직원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래 회식을 잘 안 하는데 연말이라 직원들과 다 같이 고깃집에서 송년회 겸 저녁을 한 끼 먹었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 직원이 제 맞은편에 앉게 됐어요. 사장님, 술 좋아하세요? 전 좋아하는데 한잔 하실래요? 그래요. 주세요. 술은 잘 마시지도 못하면서 어느새 제 손은 그 남자를 향해 내밀어져 있었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잔을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소주 2병이 비워져 있더군요. 사장님, 이제 그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셨어요. 철민 씨도 그만 마시고.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말렸지만 술이 이상하게 달더라고요. 멈출 수가 없었죠. 자리를 피할 때쯤 그 직원, 철민 씨는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사장님, 저희 2차 가야죠, 2차! 하면서 저를 쪼르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쯤에서 일어섰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2차는 어디로 갈까요? 강제 참석은 아니니까 먼저 갈 사람들은 가세요. 와우, 우리 사장님 최고! 멋지다! 철민 씨가 커다란 손을 제 어깨에 두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또다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막차 시간 때문에 여직원들은 먼저 보내고 남직원들 몇 명과 같이 이자카야로 자리를 옮겨 또 술을 먹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자정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슬슬 정리해야겠다 싶어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직원들 택시 태워 한 명씩 보내주고 나니 어느새 철민 씨와 저 단 둘이만 남게 됐죠. 철민 씨, 집이 어디라고 했죠? 택시 불러줄 테니까 얘기 좀 해봐요. 그러나 상대는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대뜸 제 허리를 끌어안더니 저 집에 가기 싫어요, 사장님. 우리 둘이서만 3차 가요. 하더군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철민 씨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 큰 성인 남자 힘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 좀 놔봐요, 철민 씨. 지금 많이 취했어요. 저 하나도 안 취했어요. 우리 3차 가요. 네? 이 시간에 3차를 어디로 가요? 술집 문 다 닫은 거 안 보여요? 그럼 저기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철민 씨가 가리킨 곳을 바라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름 아닌 모텔이었거든요. 당황해 어버버거리는데 철민 씨가 다시 제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술 사서 방 잡고 먹으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사장이랑 직원이 왜 단둘이 모텔에서 술을 먹어요? 왜 말이 안 돼요? 사장님은 여자고 나는 남잔데 혹시 난리칠 애인 있어요? 난 없는데.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철민 씨의 얼굴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뭔가 위험하다 싶었을 땐 이미 커다란 입술이 제 입술을 덮은 뒤였죠. 제 인생 첫 키스였어요. 사탕처럼 달콤할 줄 알았는데 알코올 냄새만 잔뜩 나더군요. 그래도 호감이 있던 남자와 한 첫 입맞춤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불붙게 만들었죠. 결국 저는 철민 씨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철민 씨를 발견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직원이랑 자다니, 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완전히 미쳤어. 혼자 머리를 쥐어뜯다 일단 옷을 챙겨 입었어요. 우선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막 나가려던 순간 철민 씨가 일어났어요. 언제부터 깨있던 건지 얼굴에 잠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이대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난 그냥... 어젯밤 별로였어요? 난 좋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에 머리가 하얗게 비더군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어느새 다가온 철민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죠. 저 사실 입사할 때부터 사장님, 아니 정혜 씨 좋아했어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아는데 마음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제가 정혜 씨 좋아한다고요. 아니, 사랑한다고요. 요즘 선보러 다닌다는 거 다른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나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잘할게요. 네? 철민 씨가 촉촉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죠. 그렇게 서로 얼마나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대답을 기다리지 못한 철민 씨가 다시 제 쪽으로 얼굴을 내렸어요. 저는 다시 눈을 감았고요. 또 한 번의 길고 긴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 맞죠? 이렇게 잠까지 같이 잤는데 나 책임져야 돼요. 알겠죠? 살다 남자한테 책임지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저도 모르게 픽 웃었던가 봐요. 철민 씨가 왜 웃냐면서 제 코를 아프지 않게 살짝 꼬집더군요. 전 그런 철민 씨에게 회사에는 비밀로 하자고 말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사실 전 밝혀도 상관없지만 정혜 씨가 원한다면 비밀 연애해요. 스릴 있고 좋네요. 그 뒤로 남자친구와 저는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사내 연애를 즐겼어요. 칼퇴만 하던 남자친구는 저를 사귄 뒤로 매일같이 야근 아닌 야근을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직원들이 왜 이렇게 성실해졌냐면서 추켜 세울 정도였어요. 당신 덕분에 나 근태 만점 직원 되겠어. 미안해. 늘 회사에서만 데이트해야 돼서. 당신 일이 바쁜데 어쩔 수 없잖아. 괜찮아. 남자친구는 늘 저를 이해해주고 포용해줬어요. 천성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저와 달리 매사 느긋하고 여유로운 사람이었죠.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마치 따뜻한 물속에 잠겨있는 기분이었죠. 언젠가부터 남자친구는 제게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당장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우리 살 집은 하고 서로가 함께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직원들 몰래 하는 사내 연애도 슬슬 한계에 달해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결혼하란 압박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었고요. 결국 사귄 지 1년이 다 돼갈 무렵 저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정식으로 부부가 된 거였죠. 결혼 후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시어머니의 바람이었죠. 아내가 사장인 회사를 다니면 애가 얼마나 기가 죽겠니?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우리 아들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 고생만 해서 그렇지 사실 얼마나 그릇이 큰 앤데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크게 될 거야. 그럼요 어머님. 그 일 하고 싶은 게 있다고만 하면 제가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게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별로 안 들어 하셨거든요. 연상에 있는 집 딸이라 자기 아들 기죽인다고요. 조금이라도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따고 싶었던 저는 바로 남편에게 회사는 더 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고민하던 남편은 원래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수입 의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수입 의류? 사업을 하겠다고? 당신 디자인 전공 아니었어? 성적 맞춰서 대학 가느라 배운 거지 디자인엔 별 흥미 없어. 그리고 남자가 디자인이 뭐야. 큰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지. 당신처럼.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당황했어요. 사업의 사자도 공부해 본 적 없으면서 무작정 회사를 차리겠다는 남편이 좀 철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더 고민해봐. 관심이 많다고 무작정 사업했다간 망하기 십상이야. 학원도 좀 다녀보고 시장 조사도 해보고. 그런 건 다 사전에 틈틈이 해놨지. 왜? 나는 당신처럼 사업 못할 것 같아? 평생 남 밑에서 일해야 할 주제인 것 같냐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더는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사장인 여자친구 밑에서 일하느라 한이 꽤 쌓였나 보다 싶었죠. 결국 얼마 뒤 남편은 패션 의류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 하나를 깨서 그 자금을 대줬습니다. 남편은 자신만만했어요. 큰 돈을 벌어 저 호강시켜준다면서요.
큰 소리를 땅땅 쳤죠. 그러나 사업이란 게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겁없이 도전했으니 결과는 참담했죠. 수입한 의류들은 좀처럼 팔리지 않았고요. 남편의 회사는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딱 봐도 사업에 소질이 없었어요. 사람 보는 눈도 없었고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도 몰랐고 무엇보다 도끼가 없었거든요. 그저 사장 소리 들으면서 거래처 사람들과 술만 마실 줄 알았죠. 전 남편에게 사업은 그만두고 그냥 그동안의 경력을 살려 디자인 회사로 이직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싫다고 딱 잘라 대답하더군요.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은 뭐 날 때부터 사장이었어? 왜 그렇게 사장에 집착을 해? 그게 뭐 별거라고. 당신은 장인어른 덕분에 날 때부터 호의호식하며 살았잖아. 굽신거리고 비위 맞춘 대가로 고작 몇백만 원 받는 직장인의 기분을 알 리가 있겠어? 알고 보니 남편은 유년 시절 가난에 대한 상처가 꽤 컸어요. 더는 남한테 고개 숙이며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내 친구 정식이 알지? 그 프랑스에서 요리 학교 다닌. 나 걔랑 프렌치 레스토랑 차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내가 오너하고 걘 셰프하고. 프렌치 레스토랑?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걔 요리 실력 진짜 장난 아니야. 식당만 차려주면 금방 대박 날 거라고 전부터 생각했었다고. 자기가 한 번만 더 도와주라. 응? 영 내키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웠다는 그 친구까지 찾아와서 같이 부탁을 하는 통에 결국 이번에도 돈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요리 경영은 아무나 하나요? 결국 남편은 그 프렌치 레스토랑도 쫄딱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그 레스토랑이 인테리어만큼은 제가 나서서 한 덕분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권리금으로 몇천 정도 받고 넘겨서 큰 손실은 막을 수 있었죠. 그 뒤로도 스포츠 용품 판매에 영상 브랜드 마케팅까지 남편은 사업을 2번 더 연달아 말아먹었어요.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었죠. 손해가 어마어마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당신 그냥 다시 회사 출근해. 하던 일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단호한 태도에도 남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러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거기 다시 들어가. 당신이랑 나랑 부부인 거 직원들이 뻔히 다 아는데. 그럼 경력 살려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그냥 다음 달부터 출근할게. 그래도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진 않았나 봐요. 남편은 결국 결혼한 지 3년 만에 다시 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원래대로 디자인팀에 넣어주려고 했는데 그것만은 죽어도 싫다고 해서 행정팀에 자리를 줬죠. 말이 행정팀 직원이지 사실 남편이 거기서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는 셈이었죠. 맘 같아서는 차라리 집에서 살림이나 시키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 그래도 남편을 별로 좋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집에서 논다고 하면 난리를 치실 게 뻔해서 어떻게든 일하는 신용은 해야 했어요. 남편도 그걸 잘 알아서 매일 꼬박꼬박 출퇴근만큼은 열심히 했죠. 그런 남편이 한심하면서도 짠하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능력은 없어도 제 하나뿐인 남편인데. 다른 남편들처럼 능력 있고 돈 잘 벌어오진 못해도 저밖에 모르고 다정하니까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죠.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제 착각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균열의 시작은 제 비서가 가져온 한 장의 종이였어요. 자세히 보니 법인카드 지출 내역서더군요. 오늘 결제 올리는 날도 아닌데 이걸 왜 가져왔어요? 그리고 직원들 개인 법카는 일일이 제가 내역 확인 안 하는 거 알잖아요. 그게 실은 법인카드 중 하나를 박철민 대리가 본인이 쓰겠다면서 막무가내로 가져갔거든요. 근데 행정팀에서 지출 금액이 너무 크다고 확인해달라고 해서 봤더니 사장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남편의 이름에 그제야 전 카드 내역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역에서 손꼽히는 5성급 호텔에 유명 레스토랑, 백화점, 리조트, 카페, 온갖 곳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참 많이도 긁었더군요. 누가 봐도 혼자서 혹은 남자들끼리 갈 법한 곳들이 아니었어요. 문득 남편이 얼마 전에 차를 한 대 뽑아달라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저랑 같이 출근하면 직원들 눈치가 보인다고 하도 우는 소리를 해서 외제차를 한 대 뽑아줬거든요. 남편, 아니, 박 대리 지금 자리에 있어요? 네, 사무실에 계세요. 불러올까요? 아니요, 됐어요. 오늘 이 일은 박 대리는 물론 다른 직원들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전 비서에게 신신당부한 뒤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의 차를 열었죠. 차 키가 2개라 하나는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운전석에 앉아 한참 망설이던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재생되는 질 나쁜 영상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던 저는 참담한 심정에 그만 눈을 감고 말았어요. 제 예감은 정확했죠. 영상 속에서 남편은 웬 어린 여자를 조수석에 앉히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짓들을 저질렀더군요. 개자식,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배신감에 절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죠. 그대로 사무실로 올라가 남편을 죽이고 저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뿐인 딸만 보고 사는 부모님 생각도 났죠. 저는 울음을 그치고 블랙박스 안에 있던 영상을 USB에 옮겼어요.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어떻게 남은 업무를 소화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퇴근 시간이더군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벌써 차를 타고 회사를 빠져나간 뒤더군요. 왜 이렇게 일찍 나갔어? 가급적이면 출퇴근 시간은 지키라고 했잖아. 아, 오늘만 좀 일찍 나왔어. 그 애들이랑 오랜만에 술 한잔 하려고. 그래? 어디서? 그 우리 지난번에 갔던 와인바 있잖아. 거기 당신 이름 대고 들어가도 되지? 그 회원제라 아무나 못 들어간다며. 바로 촉이 오더군요. 그 상간녀와 갈 생각이라는 게요. 전 아무것도 모른 척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신이 나서 저를 추켜 세우더군요. 역시 우리 마누라가 짱이다. 당신은 오늘도 야근이지? 내가 맛있는 거 사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따 집에서 봐. 사랑해. 남편은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연애 시절 제가 처리할 때면 늘 늦게까지 남아 있어주던 남자는 이제 그 어디에도 없었죠. 전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 차를 타고 그 와인바로 향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건만. 창가 쪽 제일 좋은 자리에서 남편은 웬 어린 여자애와 잔을 부딪히고 있더군요. 사람들 시선이 무섭지도 않은지 남편은 그 상간녀와 진한 스킨십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들어가 뒤집어 엎으려다가 우선 이성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몰래 핸드폰을 꺼내 두 년놈의 애정 행각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죠. 사람들의 시선도 있으니 조용히 해결하자 싶었어요. 이미 떠난 남자 마음 돌릴 수도 없고 애도 없으니 이혼이 최선이다 싶었죠. 아직 남편에 대한 마음이 조금 남아있긴 했어요. 사람 마음이 무자르듯 자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내던 눈빛, 함께 나누던 진한 스킨십을 떠올리면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깨져버린 신뢰를 다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일단 며칠간은 남편의 동태를 살피며 이혼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죠. 남편 앞에서 여우처럼 웃던 그 어리고 예쁜 얼굴을 떠올리니 스스로가 참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억지로 잠을 청해 누웠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퇴근한 남편이 씻고 제 곁에 누웠습니다.
당신 더 늦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숨만 죽였어요. 남편은 제가 자는 줄 알았는지 더는 말을 걸지 않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코를 골며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협탁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남편의 생일을 입력하니 다행히 바로 열리더군요. 문자며 통화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뒤질 수 있는 건 전부 뒤져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에 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난 게 최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1년 전부터 저를 기만하고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군요. 그 여자와 주고받은 알몸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역겨웠는지 모릅니다. 저를 늙었다고 욕하면서 이혼하고 싶다 말하는 남편의 메시지를 본 순간엔 그나마 남아있던 한 줌의 미련마저 깨끗하게 자취를 감춰버렸죠. 그냥 이혼만으로는 될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전 남편의 핸드폰 속에 있던 외도 증거를 전부 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날이 밝자마자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죠. 시부모님은 물론 시누이까지도 제 카드를 쓰며 생활하던 중이었어요. 내 가족이 됐으니 베푸는 게 마땅하다 여겼었지만 이젠 아니었죠. 전 바로 카드를 모조리 다 정지시켰고요. 끌고 나온 남편의 차는 바로 중고 매장에 팔아버렸습니다. 점심쯤 되니 바로 시가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아가, 그 마트에 장 보러 나왔는데 자꾸 결제가 안 되지 뭐니? 그 카드사에 전화해주고 일단 돈 50만 보내줄래? 시어머니의 말에 평소 같으면 네 어머님 하고 순종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그럴 이유가 없었죠. 전 카드 제가 정지시킨 거고요. 돈은 안 보내드릴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뭐? 네가 정지시켰다고? 왜? 제 돈이니까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은 결혼 전에도 제 돈 받아 쓰더니 결혼 후에도 제 돈을 받아 쓰잖아요. 아니, 오히려 재주도 없는 사업을 한답시고 제 돈만 다 날려먹었죠. 근데 제가 시가 식구들까지 기생하게 둬야 하나요? 뭐? 기생? 너 말 다 했냐? 제 막말에 시어머니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턴 거침없이 욕설을 쏟아내더군요. 이 망할년, 이렇게 독하니까 우리 아들이 길을 못 펴고 살지. 얼마 전에 점쟁이한테 니들 궁합을 봤더니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을 팔자라더라. 우리 철민이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게 다 너 때문이야. 알아? 안 그래도 제가 잘난 게 너무 미안해서 헤어져 주려고요. 뭐가 어째?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인간한테 너무 아까워서요. 그동안 그냥 부부의 정 하나로 참고 살아줬는데 이게 지 분수도 모르고 다른 여자를 만났지 뭐예요? 그동안 제 카드로 매달 몇백씩 긁으면서 호의호식 잘 하셨죠? 어머님 그 잘난 아들 때문에 이제 그건 꿈도 못 꾸게 됐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더 하기도 전에 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회사로 와서 직원들에게 남편 책상을 빼버리라고 했죠. 그 인간은 그 시간까지도 출근을 안 했더군요. 박 대리, 오늘부로 퇴사 처리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따 오면 그냥 쫓아내버리고요. 알았죠? 직원들에게 신신당부한 뒤 저는 사장실로 올라왔어요. 어느새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오고 있었지만 그냥 무시하고 일에 집중했죠. 그쯤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경력직을 대규모로 채용 중이었는데요. 그날 면접을 볼 사람들의 이력서를 확인하던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글쎄, 그 중에 남편의 상간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잘못 본 건가 싶었지만 이력서에 붙어있는 사진은 분명 와인바에서 본 그 얼굴이 맞았어요. 별 볼 일 없는 학력에 채용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경력. 제가 뚫어져라 바라보니 다가온 비서가 제 손에 들린 이력서를 확인하고 황급히 허리를 숙이더군요. 죄송해요 사장님. 1차로 걸러내야 할 이력서가 섞여 들어갔나 봐요.
이 사람한텐 연락해서 면접 오지 말라고 할게요. 괜찮으니까 그냥 두세요. 여기까지 오라고 불렀는데 일단 면접은 보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원한 건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연일 리는 절대 없을 테고 본처인 저에게 선전포고라도 하려는 건가 싶었죠. 다른 면접에 지장이 있을까봐 내연녀는 일부러 제일 마지막 타임에 오라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화려한 화장과 몸에 착 달라붙는 원피스, 그리고 높은 갑옷실 구두와 명품 가방까지. 면접은커녕 남자랑 데이트를 하러 온 꼴이더군요. 게다가 인사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두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더군요. 예쁘장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뿐 이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어린 여자애와 바람난 남편이 한심하더라고요. 면접은 볼 것도 없었어요. 관련 경력이라곤 인턴 몇 달 한 게 전부였고 실무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이더군요. 아니 왜 이런 사람이 면접까지 온 거야? 그러게요. 뭔가 착오가 있었나? 함께 면접을 보던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직원이 상간녀에게 궁금한 거 다 질문한 것 같네요. 그만 나가보세요. 면접 결과는 이번 주 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했죠. 상간녀도 눈치가 있다면 자기가 탈락이라는 걸 알았겠죠. 하지만 입술을 끌어올려 픽 비웃음을 짓더군요. 나 떨어뜨리면 후회할 텐데. 여긴 사장이 같이 면접을 안 보나 봐요. 뜬금없는 그 말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간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망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참나,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기 사장이 내 남친이거든요? 구직 사이트에 오빠 회사 떴길래 진심 반 장난 반으로 넣어본 건데 오빠는 안 나오고 웬 재미없는 노땅들만. 우리 오빠 지금 뭐해요? 저 왔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당돌한 그녀의 말에 모두들 벙쪘어요. 그러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시 질문을 던졌죠. 우리 사장님이 그쪽 남친이라고요? 사장님 이름이 뭔데요? 박철민이요. 박철민. 상간녀의 입에서 제 남편 이름이 나온 순간 직원들이 일제히 헉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자기가 이 회사 대표라고 거짓말한 거였죠. 상간녀는 그런 남편과 연애 노름을 하고 싶은 마음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제 회사까지 기어들어온 거였고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기요, 뭐 하세요? 나 이 회사 사장 여친이라니까? 잘리고 싶지 않으면 빨리 철민 오빠 불러줘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간녀는 오히려 저희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제 눈치를 살피던 직원 한 명이 상간녀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이 저기요,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 사장님은 여기 이분이세요. 한정희 사장님. 상간녀는 화들짝 놀라며 그제야 제 쪽으로 시선을 던지더군요. 이 여자가 여기 사장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우리 철민 오빠는... 아니 박철민 씨란 사람이 있긴 한데 그냥 일개 직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남편이고요. 직원의 말에 상간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팔짱을 껴고 그런 상간녀를 태연하게 마주봤습니다. 그만.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본데 이럴 게 아니라 삼자 대면을 해보죠. 가서 누가 박철민 대리 좀 데려오세요. 안 그래도 책상 빼버려서 복도에서 난리치고 있다던데. 제 말에 직원들 중 한 명이 바로 달려나갔어요. 곧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면접장 안으로 들어왔죠. 여보, 내 자리는 왜 뺀 거야? 그리고 내 차 당신이 타고 나갔지. 대체 이게 무슨... 제게 화를 내던 남편은 상간녀를 보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네가 여긴 어떻게... 오빠, 난 그냥 오빠 놀래켜주려고 온 건데. 상간녀는 차마 말을 다 잇지 못했어요. 남편은 슬그머니 제 쪽으로 눈알을 돌리며 눈치를 살피더군요. 두 년놈 다 파랗게 질려 벌벌 떠는 꼴이 아주 볼만했어요. 전 남편을 향해 지금 이 여자가 여기 회사 사장이 박철민이고 자기 남친이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설명해보세요, 박철민 대리. 하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입을 열더군요. 여보, 그게 아니라 회사에선 공식적인 호칭을 써달라고 했을 텐데요. 네, 대표님.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오해요? 이거 회사 명예훼손에 사기죄까지 물을 수 있는데 대답 똑바로 잘해야 할 거예요. 사기라뇨? 전 그냥 이 회사 다닌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 여자 혼자 멋대로 착각한 거라고요. 오빠! 남편의 반박에 내연녀가 기가 막힌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향해 득달같이 달려들었죠. 오빠, 부인 앞이라고 지금 바로 나 내치는 거야? 내가 멋대로 착각한 거라고? 오빠가 먼저 나한테 이 회사 대표라고 접근해서 꼬셨잖아. 난 별 볼 일 없는 남자 안 만난다니까. 자기가 이 회사 대표라고. 연 매출만 수십억에 오빠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고 했어 안 했어? 난 오빠가 사기친 것도 모르고 여기 왔다가 꼴만 우습게 됐잖아. 야, 너 조용히 안 해? 내가 언제 널 꼬셨어? 여보, 아니야. 이 여자 말 믿지 마. 술집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나 유부남이라고 했는데도 자꾸 작업 걸길래 연락처 다 차단하고 말도 안 섞은 지 오래야. 남편은 제게 다가와 허둥지둥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쏟아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간녀가 배신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금방 이혼할 거라고. 진짜 사랑하는 건 나라고 할 땐 언제고. 나쁜 놈. 상간녀는 그대로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애초에 순순히 보낼 생각이 없던 전 그런 상간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가긴 어딜 가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지. 무슨 정리요? 지금 그쪽이 입고 있는 원피스, 가방, 귀걸이, 구두 전부 다 이 인간이 사준 거죠? 근데 그거 전부 회사 법카로 긁은 거라서요. 이제 알겠지만 이 회사 대표는 당신이 붙어먹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나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다 두고 가요. 횡령죄 가담으로 콩밥 먹이기 전에. 뭐라고요? 내연녀가 기가 막힌 얼굴로 저를 쏘아봤어요. 그러더니 이내 이를 악물고 가방이며 귀걸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내팽개치더군요. 됐죠? 옷은요? 그 원피스 지난달에 백화점에서 내 카드로 긁은 신상 같은데 명세서 다 확인했으니까 잡아댈 생각 말고요. 여기서 옷을 어떻게 벗어요? 남의 걸 훔쳐 입을 때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안 벗을 거면 지금 바로 경찰서 가든가. 상간녀는 어지간히 분했는지 입술이 피가 나도록 세차게 깨물더군요. 제 남편을 향해 도와달라는 듯한 시선을 보냈지만 머저리 같은 남편놈은 그런 상간녀의 눈길을 피하기 바빴어요. 결국 상간녀는 저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원피스까지 벗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슬립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제 됐죠? 네. 그리고 집에 있는 다른 물건들은 택배로 보내세요. 한 개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다. 그 간통죄로 고소하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니까 미리 변호사 선임해 두시고요. 당시 아직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었거든요. 지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거란 말에 그제야 겁이 났는지 상간녀가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커다란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빌더군요. 죄송해요, 사장님. 용서해 주세요. 저 가진 거 쥐뿔도 없고 아직 취직도 못했어요.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사과 한마디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 법이 왜 있겠어요? 이미 늦었으니까 괜한 힘쓰지 말고 나가보세요. 사장님,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새끼가 먼저 꼬신 거란 말이에요. 전 유부남인 거 알고 처음에 싫다고 했어요. 근데 저 개자식이 자기 금방 이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저 유혹한 거라고요. 전 잘못 없어요. 네? 야, 내가 언제... 너 미쳤어? 죽으려면 혼자 죽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회사 사장이라며. 마누라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능력이라곤 쥐뿔도 없어서 너한테 꼼짝도 못하고 빌부터 사는 기생충이라며. 근데 기생충은 네 마누라가 아니라 너였잖아. 급기야 두 년놈은 자기들끼리 목청을 높여 싸우기 시작했어요.
꼴도 보기 싫어서 직원에게 경비원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곧 호출받고 달려온 경비원들이 두 년놈을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계속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여보, 나 진짜 억울해. 나 정말 이 기집애랑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옷 벗고 달려들어도 꼬셔도 꿈쩍도 안 했어. 진짜야. 나한테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응? 저는 그런 남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뻗어 남편의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경비원들이 두 팔을 꽉 잡고 있어서 남편은 그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나밖에 없어? 그래, 나밖에 없었겠지. 너같이 쥐뿔도 없는 놈 남편이랍시고 사업 차려줘. 다 말아먹어도 회사에 자리 보전하고 놀고 먹게 해줘. 심지어 내가 네 시댁 식구들까지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건 알지? 그럼 주제를 알고 개처럼 설설 기어도 모자랄 판에 내 돈으로 다른 년이랑 하하호호 붙어 먹어? 대표는 개뿔. 야, 넌 나 아니었으면 진작 잘렸어. 이 회사에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감히 대표랍시고 사기를 치고 다녀? 여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제발 믿어주라. 그래, 진짠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확인해보자고. 너도 간통죄랑 이혼 소송 대비해서 변호사 선임해둬라. 그럴 돈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전 뭐라고 더 짓거리려는 남편을 무시하고 경비원들에게 눈짓했어요. 눈치 빠른 경비원들이 상간녀와 남편을 끌고 나갔고 마침내 회사는 조용해졌죠. 가정사로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요. 오늘은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다들 일찍 퇴근하세요. 전 직원들에게 최대한 태연한 척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죠. 억지로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해서일까요? 몸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며칠을 알아누웠던 것 같아요. 몸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자마자 전 바로 가정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느라 꽤 큰 돈이 나갔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만했죠. 그 쓰레기 같은 두 년놈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수만 있다면요. 한동안 회사 일과 재판을 병행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리멸렬한 그 과정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순 없지만 어쨌든 법원은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줬답니다. 전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렸어요.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야 그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낼 수 있었죠. 상간녀에게도 악착같이 소송을 걸어 빨간 줄 긋고 위자료를 받아냈네요.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상간녀와 그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까지 받았으니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였죠. 그리 잘 사는 집도 아니라 부모가 농사짓던 땅을 팔아 위자료를 마련한 모양이던데 딸 잘못 키운 값을 그렇게 치른 거라고 생각해요. 살던 동네에까지 소문이 쫙 나버려서 상간녀는 결국 워홀 비자를 받아 해외로 도망치듯이 떠났다고 하더군요. 머리라는 게 있다면 이제 다신 남의 가정 파탄낼 생각은 못하겠죠. 속 시원하게 정리된 상간녀와 달리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한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밤낮 없이 연락을 해대는 건 물론 집이며 회사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렸죠. 저를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물주가 되어주던 호구가 사라지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러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시가 식구들까지 마음을 돌려달라고 자꾸만 매달리는 통에 결국 연락처도 바꿨고요. 회사며 집도 전부 옮겨야만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계속 연락하면 또 법정에서 보게 될 거란 협박도 슬쩍 흘렸죠. 그 뒤로 쭉 전 남편 소식도 모른 채 살았는데요. 오늘 우연히 겹지인을 통해 근황을 전해 들었어요. 기가 막히게도 사기죄로 실형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 잘 살고 있진 못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더군요. 역시 사람은 고쳤을 수 없는 게 맞나 봅니다.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면 재활용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해요. 제가 그 인간을 만나서 얻은 게 있다면 그 교훈 하나뿐이네요. 전 남편과 달리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 트라우마로 인간 불신증에 시달렸지만 다행히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 뒤로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도 했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딸아이도 얻었네요. 지금 남편은 전 남편과 180도 다른 사람이에요. 저와 마찬가지로 자기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한답니다. 어쩌다 딸 학교 행사라도 잡히면 저는 일하라고 하고 자기가 대신 다녀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뤄둔 본인 일은 다음날 철야를 해서라도 끝내놓죠. 전 남편과는 다른 그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에 반했던 것 같아요. 한번 뼈아픈 실패를 겪고 이제야 제대로 된 남자를 골라 잡았다고나 할까요? 곧 결혼 10주년이라 오랜만에 둘이서만 여행 가자며 스케줄을 맞추고 있는데 둘 다 따로 쉬는 날이랄 게 없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다녀오려고 해요. 오래된 부부일수록 단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도 참 중요하니까요. 그러려면 전 남편 때문에 쓸데없이 싱숭생숭할 시간에 얼른 일이나 해야겠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